자, 그럼 오늘 그 친환경 자동차 쪽 관련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친환경 자동차 수업을 하고,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그 친환경 자동차 개요부터 해서,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종류 같은 것들,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것들 보면서, 전기차나 플러그인에 대한 것들도 간단히 살펴보고, 연료전지 시스템에도, 어떻게 뭐 그런 기술들, 관련돼 있는 구조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3시간 정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친환경 자동차 뭐 산업기사든 어디에 나왔든 관련 문제풀이 같은 것들도 조금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그 일단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내연기관을 좀 이제 배제시키고 전기 동력을 이용한 구동 계통을 이제 자동차 쪽에 많이 이렇게 그 적용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뭐 연료 그 화석 에너지, 연료 에너지에 대한 어떤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 환경 오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탄소 그 규제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인 그 차량 개발이나 차량 양산 쪽에는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이제 많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들은 뭐 매스컴 통해서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한 그런 것들이 어쨌든 향후에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친환경 기술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하면서 물론 자동차의 구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지만 친환경 자동차가 하나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시대가 점점 변화하면서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 환경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좀 포괄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모터를 구동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이동 수단에 대한 어떤 변화다 이렇게만 보는 것보다 친환경 자동차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뭐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부터 용량이 큰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이 탑재가 될 것이고 이런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단순히 차량 이동용이 아닌 사회 각 인프라에 적용해서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나 구조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보자면 뭐 우리는 차가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 전기 동력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량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여러 가지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으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환경 오염에 대한 것도 많이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존 내연기관보다는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모터를 이용한 시스템이 훨씬 더 유리한 시스템으로 작용하더라. 효율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높고 내연기관에서는 쫓아올 수 없는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 게 전기 동력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운송수단으로도 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뭐 어떤 사회적인 재난 상태가 뭐 발생됐다.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났거나 어떤 뭐 어디에 전력 공급이 끊기는 현상이 생길 뭐 어떤 이런 끊기는 일이 발생을 해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쪽 지역에 뭐 어떤 전력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전압을 고전압을 이용하는 전기차나 여러 가지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관련돼 있는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직접 움직여서 그죠? 그 재난 지역에 가서 전력 공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브리드 배터리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들어가는 일반적인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 사이즈로 봤을 때 33평짜리 가정이 한 3, 4일 정도를 전력을 쓸 수 있는 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친환경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고전한 배터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요즘 많이 가고 있는 캠핑장도 그렇고 캠핑장도 우리가 캠핑장을 가면 전기 코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인출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캠핑 라인마다 뽑아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전기차 시대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굳이 그렇지 않아도 어느 지역에서 가도 캠핑을 하더라도 전력 공급을 어느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 전력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단순히 이동 기술에 대한 어떤 그 구조 변화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변화 체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일단 친환경 자동차의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효율성이나 친환경성이죠. 그러니까 대기 환경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보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공급되고 보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사회적인 환경 구조나 사회의 어떤 이 인프라 시스템이 많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틈새 시장을 노려서 뭐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 자동차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를 접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은 어,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진짜 수백 년, 아니 150년 이상 내연기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쓰면서 상당히 많은 기술적 노하우가 쌓여 있죠. 그러니까 뭐 일반 우리가 그 경정비 업체를 가든 사업소를 가든 뭐 엔진에 어느 뭐 어디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엔진을 완전 분해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피스톤 그죠 링을 교환한다든지 뭐 보링 작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세부적인 부품에 대한 교환이나 수리 정비를 많이 했죠. 그 정도로 기술적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죠. 뭐 경정비 업체라 그래서 뭐 실린더 구조나 이런 것들을 모르지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정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술력이 보급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술력의 보급이 아직은 좀 미흡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정비를 하거나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이나 국가 과제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부분 친환경 자동차다, 전기 자동차다, 하이브리드 차다 그래서 뭐 전력 계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그 모듈이나 이 패키지 형태로 교환을 주로 하고 있지 그걸 분해를 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차량에 탑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정비 업체나 이런 지금 기존에 내연기관을 주로 이렇게 수리하던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좀 힘들죠. 사업을 영위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발전해가는 이런 그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경쟁력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신약이나 뭐 전기나 수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제 그런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기존의 내연기관에 들어가지 않는 부품들이 많잖아요. 그죠? 전력 계통이나 뭐 모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존 내연기관에는 많이 탑재되지 않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나중에는 재생 부품 쪽 사업이 또 많이 발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전한 배터리도 리사이클을 시켜야 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친환경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재생 시장이나 여러 가지 뭐 재생 부품에 대한 것들, 관련 부품에 대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을 좋게 전력 소비량을 적게 그리고 고전화 배터리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온도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의 핵심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친환경 자동차의 개요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그죠? 뭐 정의는 다 아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일단 에너지 소비 효율이 되게 우수하다 그랬죠. 그죠?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 동력원을 쓰는 이런 그 전기 모터를 탑재한 이런 차량들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합니다. 내연기관이 못 쫓아옵니다. 그죠? 그 효율성을 못 쫓아올 정도로 우수하고 뭐 무공해나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휘발유나 LPG 자동차 같이 이렇게 그 내연기관상에서 디젤은 유럽 기준을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유로 6, 포스트 유로 6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로 뭐 3, 5, 3, 4, 5, 6 뭐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 넘어갈수록 배기 규제가 강력해지는 거고 이런 가솔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미국 규제 따라가죠. 로우 에미션 비클 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슈퍼 로우 에미션 비클, 그죠? 울트라 로우 에미션 비클, 슈퍼 울트라 로우 에미션 비클,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제로 에미션 비클. 요 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요 정도에 속할 거예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력원이 두 개잖아요. 두 개. 그죠? 모터 있고 뭐 엔진이 있을 거야. 내연기관. 이 내연기관이 탑재가 돼 있어. 용량을 줄이긴 했지만 내연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제로 에미션 비클 단계로 진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입니다. 제로 에미션 비클로 간다 그러면 대부분 순수 전기차나 연료전지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말 그대로 제로 에미션이잖아요. 제로 에미션. 배출 물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내연기관차에서 구현하기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무공해나 저공해 기술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일단은 친환경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친환경 차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뭐 에너지 문제부터 대기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주력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친환경 자동차 기술이다. 그죠? 뭐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다 알고 거고, 등장 배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로 에미션 비클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 일단 그 우리가 지금 이제 탄소 배출권, 탄소 규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건데, 어쨌든 이 CO2라는 거가 인해서 지구에 복사열이 밖으로 배출이 못 되니까 안에 열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지구 내부에 대기권 안에. 그래서 남극이 녹아내리고 북극이 녹아내리고 하면서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게 되고 이상기후 같은 것들, 그죠? 요즘에 우리도 느낍니다. 그죠? 한번 날이 더우면 되게 덥고 추우면 되게 춥고 비가 내리면 폭우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폭설이 내리는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이 결국은 쫓아가다 보면 원인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디서 많이 배출하냐? 이걸 억제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서 많이 나오냐 봤더니 자동차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대에서 나오는 양이 꽤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 한 대가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 수천만 대가 뭡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양의 자동차가 다니면서 이런 내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에서는 CO2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그죠? 어마어마한 양을 포션을 차지하는 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CO2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주력으로 해야 될 거는 일단 내연기관의 어떤 그 CO2 배출량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해서 감소를 시켜야 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게 돼 있고, 이런 등장 배경에 대한 건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나 이런 여러 가지 이상기후 이런 현상에 대해서 CO2가 주범이라고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그죠? 나오고 있고, 이런 CO2를 배출하는, 많이 다량으로 배출하는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을 좀 이게 변화시켜서 줄여야 되는 거죠. CO2 배출량.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는 것처럼 우리가 뭐 무한정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죠? 석유 자원이라는 게. 그래서 석유 자원이 고갈되면서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가면서 뭐 우리가 뭐 천연가스도 많이 보고 있고, 그죠? 천연가스나, 그죠? 또 뭐 있어요? 뭐 수소, 그죠? 수소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청정 에너지 측면으로 봤을 때 대체 에너지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것들이 전기전자 같은 반도체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죠?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 체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기술이고, 그죠? 왜 이게 친환경 차를 만들어야 되는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자동차 기술의 분류를 보게 되면 일단 이쪽은 내연기관에 관련돼 있는, 그죠? 내연기관에 관련돼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친환경적인 기술들,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은 대체 연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EV 쪽, 그죠?
어, 전기 전력 계통을 탑재한 그런 기반의 전기 자동차나 어떤 뭐 연료 전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이런 기술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기존에 뭐 내연기관이라서 없는 건 아니죠. 엔진 부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피해조 제어 커먼 레일 시스템입니다. 요즘에 뭐 피해조 인젝터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피해조라는 건 어떤 특성이 있나요? 얘는 충격을 주면 순간 기전력이 나오고요. 그죠? 우리가 꼬맹이들 이렇게 신발 신고 뛰어다니면 삑삑삑 소리 나면서 신발에 이렇게 LED 한두 개씩 불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거기에 건전지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건전지 안 들어가고 그냥 애가 뛰어다니면 LED가 순간적으로 반짝반짝 빛나요. 그죠? 그 순간적으로 빛나는 그 기전력을 누가 준 거예요? 팔 뒤꿈치에 피해줘 앞전소자 달아놓은 거잖아요. 뒤꿈치 쪽에. 그러니까 탕 치면 그죠? 뒤꿈치로 받는 충격이 들어오면 순간 기전력, LED 한두 개 정도 키는 순간 기전력이 나오기 때문에 뭐 요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반대로 피해조 인젝터 개념은 어떤 거냐면 반대로 여기다가 전기를 주잖아요.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면 최적이 변해. 최적 변동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받으면 피해조 합전 소재나 이 피해조 그 물질들 있잖아요. 엘리먼트 쪽에다 주게 되면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면 최적이 변하면서 순간 대응 응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조 인젝터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순간 최적이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분사량을 정밀 컨트롤하는데 아주 유리한 거예요. 그죠? 우리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 번 폭발이 일어날 때 얘는 예비 분사, 주분사, 후분사 시스템 이렇게 한 번 폭발 행정이 일어날 때 최대 5번, 뭐 많게 뭐 9번까지라고도 얘기하는데 5단계 분할 분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응답 속도도 빠르고 정밀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배출가스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피해조 제어 커먼 네일 시스템도 들어가고 EGR 쿨러는 우리가 그 EGR 시스템 다 알잖아요. 그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뭐가 주요 타겟입니까? 이거 없앨라 그러는 거잖아. 질소산화물. 그죠? 질소산화물을 없애기 위해서 연소실의 온도 자체를 1800도 이상 고온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배기가스 중에 일부를 재순환시켜서 흡기 쪽으로 밀어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소 폭발에 대한 어떤 온도 범위를 1800도 이상, 2000도 이상으로 연소실 온도를 안 올리려고. 왜? 2000도 가까이 금방 투근해서 NOx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단순 EGR로 달아놨죠. 옛날 차들은. 그러니까 뜨거운 배기가스 컨디션이 그냥 뜨거운 상태로 그냥 바로 흡기로 들어오니 EGR율이나 최적 효율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배기가스를 엔진 냉각수를 통해서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냉각 시스템을 통해서 식혀서 집어넣자는 거예요. 배기가스를. 식혀서 집어넣으면 EGR율도 좋아지고 최적 효율도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EGR 쿨러 같은 것들을 이제 달아서 배기가스를 일정 온도까지 낮춘 다음에 흡기로 밀어넣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터보 시스템, 뭐 요즘에 트윈 스크롤 터보도 나오고 여러 가지 2단 터보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가변 터보 차저 시스템 같은 것들 이용해서 RPM이 저속인 구간에서도 터보 효과를 충분하게 그죠? 토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어떤 이 자동차 그러니까 여유 출력이 많으면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차가 잘 안 나가고 좀 빨리 나가고 싶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는 양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진의 부품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친환경 자동차 기술로 들어올 수 있고 후처리 시스템 딱 나오죠. 그죠? 일단 DPF라고 해서 입자상 물질, 파티클레이터 매터라고 얘기하는 입자상 물질은 뭐 당연히 주요 성분이 카본이지만 여기에 녹는 유기물 분자부터 황산염, 밀입자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입자상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커멓다 그래서 매연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매연이라고 표현하면 카본 덩어리만 주로 얘기하는 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복합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와. 근데 저게 발암 물질이잖아요. 시커멓잖아. 주요 성분이 탄소라서 우리가 시커멓게 보이는 거고 어쨌든 입자도 상당히 커요. 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가솔린 차에서 나오는 COHC, NOx가 눈에 보이냐고. 보여?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얘는 시커먼 덩어리로 눈에 보일 정도니까 입자가 상당히 큰 거지, 그죠? 예. 이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터를 통해서 포집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DPF는 주요 타겟 물질이 PM이에요, PM. 입자상 물질. 그러면 계속 쌓이기만 하면 안 되니까 모아놨어요. 내가 필터에 포집을 시켜놓으면 적침될 거 아니야, 모일 거 아니야. 모인 놈을 계속 모으게 되면 막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재생연소를 해야지. 그죠? DPF는 재생연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피해조 커먼웨이라고 연결되지만 포스트 분사라고 얘기하는 이 후분사, 후분사를 왜 하겠어요? 배기가스 온도를 한 550도 이상 올려야지 얘를 태울 수 있거든, 입자상 물질을. 그죠? 그래서 재생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후분사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DPF는 입자상 물질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제 요즘 유로 6 대응에서 나오는 SCR,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입니다. 그죠? 이거는 NOx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디젤 자동차에서. 자, NOx는 고온에서, 그죠? 형성이 됩니다. 고온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놈을 분리시켜야 돼, 이렇게. 근데 분리가 상당히 어려워. 뜨거운 상태에서 고온 이상결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보니 이걸 잘 분리시킬 수 있도록 뭐를 넣어주냐면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암모니아 가스. 근데 차량에 암모니아 가스를 바로 탑재하고 다니면 너무 위험해. 유독성 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하고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7대3이나 6대4로. 물하고 희석을 시켜서, 그거 우리는 주유소 가면 이런 거 요소수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집어넣고 나오는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분사를 시키는 거죠. 그럼 배기가스 온도가 한 2, 300도 정도 되잖아요. 평상시 온도가. 거기서 물과 섞여 있는 요소수 상태, 저 암모니아 가스 상태가 섞여 있는 놈을 인젝터처럼 쫙 분사시키면 30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분무 스프레이 형태로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기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액적 형태로 변하면서 결국은 NH3와 질소가 이렇게 같이 뭉쳐서 SCR,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할 때 이걸 분리시키면서 물하고 질소 상태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정화 효율이 되게 우수합니다. 그죠? 한 80% 이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로 6나 이런 데에선 SCR 장치를 많이 쓰고 있고, LNT도 마찬가지로 NOx를 줄이기 위한, 그죠? 목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LNT는 흡장식 촉매 장치라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포집을 해놔, 지가. 그랬다가 디젤 엔진이 원래 연소 조건이 어떤 연소 조건인가? 농후 조건이에요, 희박 조건이에요? 희박에서 연소를 하잖아요. 희박 연소를 주로 디젤 엔진은 희박 연소를 많이 하는데, 그런 희박 연소 조건에서는 NOx가 발생했을 때 흡장을 시켜놨다가, 그래도 우리가 가속 페달을 더 밟을 때도 있고 운전 조건에 따라서 순간 농후한 조건의 연소가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HC 가스가 좀 발생할 수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그 필터 트랩 쪽에서, 필터에서 저 지소산화물을 변환시켜서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LND. SCR보다 기존에 먼저 나왔는데 NOx 정화 효율상 SCR보다는 좀 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흡장식 촉매 장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DOC는 뭐예요? 산화 촉매 장치야, 이거. 그죠? 산화 촉매 장치니까 주요 타겟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얘네들을 산화시켜서 H2오나 CO2로 바꿔버리는 게 DOC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후처리 시스템에, 디젤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후처리 시스템에서 이렇게 분류를 굳이 잡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줄이고 있는지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DME, 메틸에테르 같은 것들, 그죠? 이런 대체 연료, 바이오 디젤, 황성분이 거의 없는 식물성, 그죠? 추출을 시킨 바이오 디젤, 그리고 뭐 천연가스나 뭐 LPG도 이렇게 대체연료 측면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수소 같은 것들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기술들도 같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이쪽이죠, 이쪽. 그죠? 엔진과 모터의 조합,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죠? 연료전지 시스템, 그죠? 순수 전기차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EV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이제 친환경 자동차 기술로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그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차, 뭐 이렇게 지금 일단 크게 네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물론 요즘에 메이커에서 나오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48V 기반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차라고 얘기하는 그건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개념은 약간 내연기관에서 어시스트 받는 개념이죠. 그게 하이브리드만도 못하게 그죠? 적용이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면 이 정도 시스템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엔진 그죠? 이렇게 있고 엔진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연료 탱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있어요? 모터와 발전기를 동시에 수용하는 전기 그죠?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구동계통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동력원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모터를 구동시키려면 배터리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근데 이 그림이 잘 보면 이쪽 그림하고 이쪽 그림의 차이가 뭔지 잘 보시면 뭐 충전 포트요 그런데 아이건 맞는데 여기는 연료 탱크가 사이즈가 크죠. 여기는 연료 탱크가 좀 작아졌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전기 구동 그죠? 전기를 구동해서 가는 모터를 구동해서 움직이는 영역을 확대시켰다는 얘기예요. 플러그인이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얘는 주요 동력원이 그러면 엔진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얘가 보조 동력으로 가야죠. 그죠? 어시스트 개념이지. 얘는 지금 뭐예요? 얘랑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거의 이 모터랑 발전기의 운전 영역을 확대시킨 거지. 왼쪽 그림과 비교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 하이브리드보다는 배터리 용량도 더 크고 순수 전기차로 운행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늘어났지. 그죠? EV 영역이 상당히 늘어난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비교를 해보면 하이브리드 차를 타잖아? 아침에 이제 정상 모든 시스템이 다 정상이라고 딱 우리가 봤을 때 하이브리드 차는 시동 버튼을 딱 누르면 뭐 클러스터 이렇게 막 그 낙엽 휘날리면서 이렇게 그린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출발을 해. 출발을 처음에 초기 출발하면 모터로 굴려요. 엔진 시동 안 걸고 모터로 쭉 가. 가다가 한 2에서 3km 정도 운행하면 어느 순간에 가속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 좀 틀려지겠지만 이 정도 운행하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운행하면 엔진 시동을 걸어버려. 그래서 일정 구간 동안 또 엔진 시동 걸려있다 엔진 시동이 또 꺼져. 이런 걸 반복하면서 달리는 게 하이브리드 차죠. 얘는요. 얘는 처음 초기 시동 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잖아. 그러면 얘로만 가겠지. EV 모드로 가겠죠. EV 모드로 가는데 정상 조건이다. 모든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정상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정속 주행 기준으로 보는 거 얘랑 똑같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얘는 한 30에서 40km는 순수 EV 모드로 작동이 가능한 거예요. 얘랑은 다르죠. 얘는 수킬로미터 달리면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죠. 얘는 이 정도 거리까지는 순수 EV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친환경적이죠. 얘가. 그죠? 그 대신에 이제 뭐 그렇다고 또 이제 또 하나 차이점이 뭐예요?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림 자체 같은 경우 충전 포트 외부 전력을 이용해서 가정용 전기든 외부 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는 거. 요거랑 큰 차이. 그러니까 전기차 운행 영역도 넓히면서 그죠? 연료 탱크와 엔진도 있기 때문에 기존 일반적인 가솔린이나 디젤 자동차가 갖고 있는 항속거리잖아. 항속거리.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걸. 얘는 훨씬 더 그 동등 이상의 성능이 나올 수 있지. 그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더 커지고 그리고 얘가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전기차는 배터리가 이거 싸요 비싸. 비싸잖아. 그죠? 전기차는 이제 순수 배터리만 들어가야 이렇게. 이제 엔진이 없죠 이때부터. 배터리 가격이 비싸잖아. 그러면 이 배터리 가격이 비쌀까? 이 배터리 가격이 비쌀까? 이게 더 비싸겠네. 그러니까 EV랑 비교했을 때는 배터리 가격 측면에서 약간 유리하다는 거지. 얘보다 용량이 적으니까 조금 저렴하겠죠 배터리가 EV에 비해서는. 그죠? 이제 요 밑에는 이제 EV입니다. 순수 EV. 얘는 이제 뭐 모터하고 발전 구조 되게 간단한.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완전히 거의 이해를 한다 그러면 EV나 이런 것들은 그냥 쉬워. 왜? 요 부분만 보면 되니까. 요 부분에 거의 응용되어 있는 기술. 요런 약간 그 온보드 차지 시스템이라 그래서
충전하는 이런 시스템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안에 배터리 기반의 모터 구동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 잘 공부해 놓으면 얘 되게 공부하기 쉬워. 어쨌든 전기차, 전기차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순수 이제는 뭐 내연기관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시스템이고, 이제 오른쪽은 연료전지 시스템이에요. 여기도 보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끊어서 보면 EV야. 그지? 요거랑 똑같지. 근데 이제 얘는 여기에 이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온 거지. 연료전지는 엄밀히 얘기하면 발전기 개념으로 보시면 돼. 수소 탱크에 수소를 충전시키고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가져와서 연료전지 스택에서 결합시키면서 물이 발생되겠죠. 물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해. 열과 물이 발생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 얘를 충전을 시키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모터 발전기를 구동시켜서 가기 때문에 얘는 수소만 계속적으로 충전해주는 조건만 만다 그러면 계속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이런 거는 전기를 한번 충전하면 쓰기밖에 못하잖아요. 뭐 충전을 한다 그래도 회생제동 충전을 하거나 뭘 한다 그래도 그 양이 쓰는 양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서 계속 전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크게 우리가 친환경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요소 기술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일단 그 화석 연료를 우리가 쓰고 있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서 핵심 요소는 엔진, 연료는 이런 그죠? 경유나 휘발유가 됐을 거고, 그리고 핵심 부품은 파워트레인에서 엔진과 변속기. 엔진 자체의 구동 토크는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엔진 자체의 그 순수 회전력을 가지고 그 토크가 세지 않기 때문에 그 토크를 증폭시켜주는 변속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엔진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변속기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무거워지겠지 이런 시스템들이 붙으니까 그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보니까 엔진하고 모터가 파워트레인의 핵심적인 파워 소스가 되는 거고, 보조 전원으로 이제 배터리가 얘를 돌려줘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연료는 이렇게 전기 에너지와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들이 당연히 복합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핵심 부품은 내연기관 부품도 핵심이고 모터와 배터리 시스템도 핵심 부품으로 들어갈 거고. EV 먼저 볼까요? EV?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배터리와 모터가 핵심이지 이때는. 엔진 변속기 없어졌잖아. 그죠? 왜 이때부터 모터가 탑재되는 연료전지차나 EV차에서는 왜 이게 없어졌을까? 이게 이 부분이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변속기는 엔진의 어떤 토크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변속기입니다. 그죠? 뭐 전후진도 가능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은 변속기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한 2단 감속기 정도? 아주 조그매. 감속 장치? 변속기가 아니야. 막 1단부터 8단까지는 이런 변속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 감속기만 한두 개다. 왜? 모터 자체가 구동 토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쫓아올 수 없는 효율과 토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 토크 좋은 모터를 쓰는데 변속기 같은 게 굳이 막 더 증폭시켜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게 괜히 무거워지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모터 특성이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모터가 순수 모터가 탑재되는 차량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앞에 요만하게 감속기 정도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변속기가 아니야. 변속기 개념이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컴팩트화 되면서 경량화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감속기를 이용해서 모터 시스템은 구동이 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FCV, 그러니까 연료전지 시스템에서는 모터와 배터리, 연료전지가 핵심 부품이 될 거고, 전기차에서는 모터 배터리가 핵심 부품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구성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구성이나 뭐 기본적으로 전기차나 플러그인 이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는 아까 다 한 것처럼 다 했잖아요, 그죠? 하여튼 동력원이 2개 이상 존재하면 하이브리드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수소 엔진과 연료전지, 디젤 엔진과 전기, 2개의 동력원을 함께 이용하면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이런 시스템을 조합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하이브리드 그러면 이 시스템이 우리는 지금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 우수한 특징들도 있고,
연료 효율이나 어떤 배기가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연기관과 엔진 그리고 이제 전기 모터가 두 가지 동력원이 동시에 조립되어 있는 그죠? 조립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인 건 다 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고전압 배터리가 필수로 들어가겠죠. 요걸 이제 그 우리가 전기 모터를 구동하려면 고전압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모터 컨트롤 유닛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죠? 모터 컨트롤 유닛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고전압 배터리를 또 제어하기 위한 배터리 제어 유닛,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서 BMS 같은 것들이 이제 배터리를 제어해야 돼. 그죠?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동력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언제 엔진 시동을 걸고 언제 모터 구동을 할지를 결정짓는 총합 제어 유닛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 유닛이라고 얘기하면 HCU입니다. 그죠? 이거는 하이브리드 차에 있겠죠. 플러그인이나. 전기차에서 HCU 백날 찾아봤자 있을까? 없지. 걔는 동력원이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거기서 HCU 찾는 바보가 있진 않겠죠, 우리가. 그죠? HCU라고 얘기하는 건 동력원이 두 개인 시스템에서 어떤 놈을 지금 작동을 시킬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신호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합 제어 유닛에서 HCU에서 지금 배터리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 엔진 시동 걸어서 충전을 좀 시켜줘야겠다. HCU가 그러면 엔진 이슈 있죠? 그죠? 엔진 이슈한테 명령을 내려서 엔진 시동 걸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배터리 BMS 쪽에서 계속 신호가 들어올 거 아니야. HCU로. 지금 배터리 상태가 괜찮아졌어? 그럼 엔진 시동 꺼. 연비 좋아져야 돼. 이런 명령들, 모터 구동해. 이런 것들을 얘가 총괄 명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는 모든 그 파워트레인 계통의 이슈들이 전부 얘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현재 상태를. 얘는 그걸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게 통합제 유닛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은 이런 거지, 그죠? 리튬이온 고전압 배터리. 요거를 그죠? 고전압 배터리. 요거를 제어하는 게 BMS. 인버터라고 돼 있는 교류 직류 변환 장치. 얘는 인버터, 컨버터 다 하는 거야. 요게 뭐냐면 모터 컨트롤 유닛. 그리고 여기에 영구 자석정 구동 모터. 교류 동기 모터 삼상 교류. 삼상 동기 모터. 그리고 여기는 HSG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하이브리드에만 있는 거야. 하이브리드 스타트 앤 제너레이터. 그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기본 구성이다. 물론 여기 이제 LDC 시스템이나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 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성이고 여기는 이제 약자입니다. 약자. 약어.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HPCU라 그래. 이게 전기차로 가면 EPCU라 그래. 이게 뭐냐면 하이브리드니까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이 이건 뭐냐? 얘는 HPCU는 그러니까 하나의 모듈 안에 세 개가 들어 있어. 이걸 통합 모듈로 만들어 놓은 게 HPCU예요. 이게 HPCU야. 그럼 뭘 넣어놨냐? 이 안에 HCU, MCU, LDC 이렇게 세 개를 하나로 탁 만들어 놓은 거야. 하이브리드 차 하면 HPCU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안에 이렇게 세 개의 모듈이 하나로 패키지 형태로 조립되어 있는 게 HPCU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그죠? 아까 본 대로 HCU 총합 제어 유닛이야. 통합. 하이브리드 전체를 통합 제어하는 유닛. PCM 뭐야? 파워트레인 컨트롤 유닛. ECM 뭐야? 엔진 컨트롤 유닛. TCM 뭐야?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변속기. 이런 차들은 오일 펌프 유닛. 이게 오일 펌프가 따로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동 변속기를 만약에 탑재를 하잖아요. 자동 변속기가 어떻게 제어돼? 유압 제어지, 유압. 그죠? 그럼 유압 펌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반 자동차 내연기관은 시동이 걸려있는 구간이 계속적으로 걸려있을 수 있으니까 유압 펌프를 작동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유압을 가지고 자동 변속기 제어를 할 거 아니야. 솔레노이드 밸브로. 그죠?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 차는 그렇지가 않잖아. 엔진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뭘로 유압을 만들어내? 자동 변속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전기적인 유압을 그죠? 뭐 EOP라고 표시해. 오일 펌프 유닛을 오일 펌프를 전자식 오일 펌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동 변속기나 여러 가지 이런 유압 제어에 필요한 것들을 유압을 발생시키는 별도의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유압 펌프가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고 모터 컨트롤 유닛은 그죠? 우리가 간단해. 고전압 배터리 있잖아요. 차량에 고전압 배터리가 직류야 교류야. 직류라면 직류 고전압. 뭐 240V짜리도 있고 전기차면 360V짜리도 어쨌든 걔는 고전압 직류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모터는 뭐라 그랬어요? 삼상 동기 교류 동기라니까? 삼상 교류 동기 모터? 그러면 직류를 교류 동기 모터를 바로 돌릴 수 있냐고? 못 돌리니까 여기 뭐 있어야 돼? 직류를 교류로 변경 잡아주는 인버터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삼상으로 보내는 거지. 그죠? 요게 이제 MCU에 요게 모터 컨트롤 유닛이야. 반대로 회생제동 있잖아요. 회생제동. 이제 차가 가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띄었어. 그러면 관성주행이 되잖아. 관성주행이 되면서 바퀴에 의해서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죠. 그때는 얘가 뭘로 되는 거야? 발전기로 되는 거 아니야? 발전기가 되면 삼상 교류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그럼 그놈을 이걸 충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직류로 변환시키는 컨버팅 작용을 해야 되죠. 인버터 컨버터 기능 수행하는 게 모터 컨트롤 유닛이에요. 그죠? 교류를 직류로, 직류를 교류로. 요걸 해줘야지. 요게 요거라는 거예요. 그죠? BMS는 아까 뭐라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배터리 관리하는 애. 배터리 냉각 팬, 그죠? 공냉식 냉각 팬 제어, 그리고 배터리 메인 릴레이들 제어, 프리차저 릴레이 제어부터 배터리 전체적인 온도, 전압, 전류를 다 측정해서 현재 배터리 냉각이 필요하다, 충전을 해야 된다, 방전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 그리고 각각의 셀 밸런싱 컨트롤, 온도 범위에 따른 출력 파워 제한 이런 것들을 전부 수행하는 게 BMS. 그죠? 배터리 되게 중요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로우 DC-DC 컨버터라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거야? 아니, 자동차에 전기차든 뭐 하이브리드차든 내부 실내 전장이 몇 볼트예요? 뭐 360V 구동 배터리를 쓰면 360V요? 그럼 실내 등이 360V요? 라디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뭐 삼상 교류 발전기 달려 있나? 그저 엔진 그 풀리에 달려 있는 그런 조그만 발전기 달려 있어요? 없어. 보조 배터리는 있죠, 12V. 그럼 보조 배터리 가지고 각종 차량 전장을 쓴다는 얘기인데 충전을 해야 될 거예요. 충전 안 하고 어떻게 계속 써, 그죠? 충전하려니까 얘는 뭘로 충전하는 거야? 고전압 배터리를 가지고 충전하는 거예요. 고전압 배터리를 가지고 보조 배터리 충전을 시킨다. 그러면 고전압 배터리가 360V요, 지금. 이걸 10V를 충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전력을 다운시켜야지. 전압을. 그러니까 DC-DC 컨버터죠. 로우 볼테지. 그죠? 로우 DC-DC 컨버터를 약자로 LDC라 그러는 거예요. 아, 360V의 고전압 배터리를 일반 차량 전장에 사용할 수 있게 보조 배터리 12V를 충전하는데 360V를 12V 수준까지 떨어뜨려 충전해야 되니까 떨어뜨린 요 기능을 하는 게 LDC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동그라미 치는 LDC, HCU, MCU 얘네 세 개를 딱 묶어서 한 개 패키지로 만든 게 누구? 예. 그죠? 이렇게 약자를 알고 있습니다. ESC는 뭐야 이거? 이거 우리 저기 차에 있는 VDC랑 똑같아. 차량 자세 제어 시스템. 그죠? 우리 브레이크 제동 장치 있죠? 그래서 요거 프로토 에어컨은 다 알 거고 MDPS도 알 거고 에어백 컨트롤 유닛도 다 알 거고 액티브 하이드롤릭 부스터 얘는 뭐냐? 일반 내연 기관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엔진 흡기다 기관의 진공도를 이용해서 하이드로백이라는 진공 배력 장치를 이용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지금 하이브리드 차는 엔진 시동이 항상 걸려 있나요? 안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공 배력 작용을 못 하잖아. 그죠? 진공 배력 작용을 못하면 브레이크가 잘 들어 안 들어? 밀리지 안 듣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강제적으로 유압을
상승시키는 부스터 장치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그러면서 얘는 뭐랑 협조 제어하냐면 협조 제어가 들어가야 돼. 요거랑. 우리가 회생제동을 걸어버리면 모터의 이 발전기 구동이 되면서 감속량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그죠? 그 감속량이 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같이 밟잖아? 그럼 잘못하면 급제동이 걸려. 왜? 마찰 브레이크 들어오지 감속 브레이크 들어가 있지. 회생제동. 그럼 브레이크 포스가 너무 커지니까 급제동이 걸릴 수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뭐랑 협조 제어하는 거야? 회생제동하고 협조. 회생제동량이 세다 그러면 유압을 약간 감소시키고 회생제동이 약할 땐 유압을 상승시켜서 이거를 항상 일정한 제동력을 발휘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이런 것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일반 우리 하이드로백 같은 것들로 지금 구성할 수가 없잖아. 내연기관이 항상 작동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냉각량 같은 것들을 잡기 위해서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들 개선시키기 위한 액티브 에어플랫 전방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서 들어오는 양을 이렇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도록 그죠? 공기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에어플랫 같은 거 그리고 TPMS 다 할 거고 그 전자식 워터 펌프 같은 거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모터 컨트롤 유닛이나 LDC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작동하면 되게 뜨거워. 왜? 인버터 컨버터 작동하면 상당히 뜨거워져. 이것들을 순행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물론 HSG라는 하이브리드 스타터 앤 제너레이터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걸 냉각수를 여기까지 순환시켜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냉각수를 순환시키려면 이런 전압 고전압 계통의 그죠? 발열 작용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냉각수를 순환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펌프가 있어야지. 이게 전자식 워터 펌프라고. 그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전기차 모드로 천천히 진입하면 뒤에서 사람이 앞에 걸어가고 뒤에 오면 차 소리가 안 들리니까 가상 사운드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텔레매틱스 유닛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사항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직렬형 같은 것들은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봐봐요. 간단하게 보면 뭐 직렬형 시스템은 일단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직렬 상태로 연결이 돼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막대 부분들은 기계적인 연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메카니컬 커넥션이라 해서 뭐 기어, 축 이런 걸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 빨간색 점선은 일렉트리컬 커넥션이라고 해서 전기 배선 그러니까 와이어 하네스 있잖아요. 커넥터 같은 거 이런 걸로만 연결돼 있다는 거. 그러면 이 그림으로 봐도 알겠네. 이 직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 동력이 바퀴를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긴 기계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바퀴까지 기계적으로 연결이 되나? 엔진 동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오직 뭐만 필요한 거야? 제네레이터, 발전기 구동용 엔진이야. 그래서 얘는 발전기 구동된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 충전되면 배터리 에너지 가지고 모터 구동으로만 차를 돌릴 수 있네. 전기차 기술이지. 어떻게 보면 모터로만 차가 구동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에너지 변환 효율, 이게 에너지를 가솔린에 이런 걸 연소시켜서 이렇게 에너지 충전시켜서 이게 변환 효율이 상당히 나빠. 떨어지고 여기를 차 전체 무게를 모터로 구동시키려니까 모터 사이즈가 커져야 될까 대용량이 적은 걸로 돼. 모터가 커져야 된다고. 대용량 구동 모터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제 운행 조건과 관계없이 엔진을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에너지 아까 얘기한 변환 손실이 크고 대용량 구동 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크게 막 효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수한다고 보긴 조금 어렵고 어쨌든 직렬형 시스템 이런 것들로 들어가고 있고 병렬형 시스템 뭐예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금 여기 보니까 얘는 엔진 동력이 바퀴까지 갈 수 있네. 그죠? 모터 동력도 바퀴로 갈 수 있어. 두 개를 협조로 해서 할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소프트 타입과 하드 타입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직렬형에 비해서 효율 같은 게 상당히 에너지 변환 효율이 상당히 우수하고 그죠? 뭐 모터만으로도 구동할 수 있고 클러치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죠? 클러치 시스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직렬형보다 조금 더 모터 사이즈가 안 커져도 되지 그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에너지 변환 손실도 직렬형보다는 적고 그죠?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게 이런 타입들. 그래서 플라이 휠 마운티드 이게 뭔 소리냐? 모터가 플라이 휠 쪽에 붙어 있냐, 변속기 쪽에 붙어 있냐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지금 보게 되면 모터가 엔진하고 일체화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클러치가 있고 여기 트랜스미션 있잖아. 이런 것들이 FMED. 크면 뭐 우리
옛날 차들. 요즘에 나오는 건 이런 식이죠. 이런 식. 그죠? 트랜스미션 쪽에 모터가 붙어 있고 이건 TMED네. 엔진하고 모터 사이에 클러치가 들어가죠. 대부분 지금 쓰고 있는 병렬형 타입, 하드 타입.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량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FMED와 TMED의 차이. 이제 모터가 어느 쪽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점.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제일 복잡한 구조. 직병렬을 다 통합시켜 놓은 구조. 여기는 SCR이라는 건 유성기어 어셈블리 얘기하는 거야. 썬기어, 캐리어, 링기어. 그래서 동력 분할 기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력 분할 기구를 통해서 모터와 제너레이터가 두 개 있지. 이렇게 1번, 2번. 그죠? 모터. 그러니까 얘는 직렬형과 병렬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갖고 있어. 복잡하죠, 시스템. 도요타 애들이 만들다 보니까 THS1, THS2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지들이 막 개발을 하는 진짜 복잡해, 복잡해. 복잡하면서 뭐가 좋냐? EV 운전 영역이 대폭 확대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기술에서 제일 우수한 기술로 봐야겠죠.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 시스템은 동력 분할기를 통해서 직병렬 경로를 다 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운행 도중에 충전도 할 수 있고 운행 도중에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근데 이제 복잡하고 제어 기술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죠?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복합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죠? 예전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지금은 또 소프트 타입과 하드 타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두 개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소프트 타입 뭐가 차이예요 지금? 소프트 타입은 하이브리드하고 해도 출발할 때 엔진 시동 걸려 있죠. 주행할 때 엔진이지. 가속 등판할 때 엔진 시동 걸려 있죠. 이때 이제 감속 우리가 에너지 회생 제동하고 엔진 아이들 스톱 시키지.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 전부 엔진 시동 걸려요. 모터가 얘를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거. 그죠? 소프트 타입은. 그러니까 주요 동력원은 엔진이 되겠네. 얘는. 거기에 모터가 어시스트하는 개념. 이게 근데 하드 타입은 하면 어때요? 출발하고 주행 저속 구간에서 엔진 시동 걸려 안 걸려? 없잖아. 주행 고속에서 가속 등판할 때 모터 구동에 엔진이 그때 시동 걸려서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주요 동력원이 어떻게 보면 모터 쪽으로 기울어 오는 거지. 엔진이 어시스트 해주는 거. 뒤에는 똑같고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모터 구동 영역이 훨씬 더 증가한 게 이 타입 아니?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는 우리가 일단 아까 본 것처럼 그죠? 뭐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외부 단자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가정용 전원을 이용해서 어댑터를 연결해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상태다 그러면 순수 EV 모드로 그죠? EV 모드로 주행 거리가 상당히 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가정의 일반적인 건물 전기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그죠?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배터리가 부족하면 엔진을 시동 걸어서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이런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는 상당히 우수한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그죠?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효과들을 갖고 있고, 장단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이런 것들. 한번 배터리 충전해서, 그죠? 전기로 움직이거나, 가솔린 엔진으로 작동해서 하이브리드 카보다 조금 더 친환경적이다. 왜? 전기차 운행 구간이 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가솔린 주유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충전 스탠드가 만약에 정비될 때까지도 엔진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 가격이나 중량이 전기차보다는 저렴한 하이브리드보단 비싸죠. 이거보단 싸고 그죠? 네. 대형 승용차의 전기자동차보다 우월한 연비 조건을 나타낼 수 있다. 왜? 엔진이 달려있으니까. 그리고 가솔린 자동차나 이런 자동차와 동등 이상의 항속 성능을 보유할 수 있죠. 왜? 이 엔진도 있고 모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단점으로 보게 되면 장거리 운전할 때는 엔진이 어쩔 수 없이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그